자,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선생님이 배우자분하고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 재산에 대해서 합의가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없어요. 사실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뭐 각자 개인들이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해도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고, 즉 그리고 또 합의 이혼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재산 분할 합의했냐, 뭐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선생님하고 배우자분하고 같이 공증 인가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는다든지, 뭐 합의서 또는 공증을 받는 그런 절차들을 별도로 따로 진행하셔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거기 과정까지 가는 경우도 사실 많지도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냐? 선생님하고 선생님 배우자분하고 결혼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서로 각자의 기여들을 참작을 해서 퍼센트가 결정이 돼요. 그 퍼센트 결정된 부분을 참고해서 정확한 결정 금액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얼마를 피고 또는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산 분할이 굉장히 왜 어렵다라고 하냐면, 이 재산 분할을 나눌 때 이 법원은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 특유 재산, 순재산 이렇게 나눠져요. 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적극 재산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죠. 어떠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를 살 때 한 3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을 하죠. 자, 나한테는 지금 이 3억짜리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지금 2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1억을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 3억이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적극재산. 근데 이 아파트 3억을 사기 위해서 1억의 대출을 받았어요. 자, 이게 소극재산. 자, 이 3억에서 1억을 뺀 나머지 나의 재산은 2억이죠. 자, 이게 순재산. 자, 이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순재산,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자, 특유재산이라는 거 뭐냐? 온전히 내 거. 이렇게 법원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나머지 순재산, 각자를 뜻합니다. 내 거든 상대방 배우자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정해서 거기에 뺀 나머지 순재산을 합하는 겁니다. 거기서 합한 부분을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을 해서 퍼센트 비율이 나눠지고, 그 퍼센트 비율만큼의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 금액만큼을 분할받는 것이죠. 재산 분할은 여기 끝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져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우선 그래서 보통 이혼 소송 이 재산 분할 청구를 할 때 변호사를 선임을 하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죠? 이 재산 분할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 다 변호사 선임해요. 선생님도 그냥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재산이 없다, 재산이 굉장히 그 가액 자체가 낮다, 그럼 변호사 선임 절대 하지 마시고, 그래도 몇 천만 원 이상 있을 때,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변호사 선임 하세요. 그 기준은 다 나름대로 다르지만 우선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건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그리고 이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해서 100% 만족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 의뢰인분들이었던 사람들이 불만을 다 많이 가졌어요.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판결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해줘요. 저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판사밖에 없죠. 그죠? 변호사들이 뭐 몇 프로 이상 될 것 같다, 뭐 얼마 정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건 개인적인 지극히 걔네들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의한 생각일 뿐이지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거고, 그 말에 혹해서 나한테 유리한 부분들을 들었다고 해서 거기 변호사 선임한다면 선생님은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결론은 이 결과는 무조건 판사밖에 모른다라는 거. 뭐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100% 만족하는 결과를 받은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다. 10년 동안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여도. 자, 남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를 기여도라고 하죠. 이 재산분할할 때 기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여도, 얼마만큼 이 재산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여도 안에는 어떤 게 있냐? 혼인기간, 직업 유무, 자녀 유무, 이혼 후 실질 양육자가 누구인지, 재산 명의자, 월소득, 재산의 손실을 입히거나 증식에 도움을 준 경우, 이런 게 뭐냐면, 혼인기간 같은 경우는 이게 단기간하고 장기간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또 여기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다 다릅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재산의 기여도 반영 자체가 좀 달라져요. 당연히 3년 산 사람과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이상 산 사람들과의 기여도의 판단은 좀 다르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직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적인 가치, 경제적인 능력,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월소득이 어떻게 됐는지, 직업이 있었다라면 월소득은 얼마나 됐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자녀는 실질적으로 누가 양육을 했었는지, 여기에는 아마 부양적인 의미도 포함이 될 거예요. 자녀 유무, 그러니까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녀의 유무 판단, 이 부분에 대한 기여도. 자녀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재산분할 퍼센트 비율이 좀 달라진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양적인 의미를 줘서 약간은 좀 더 높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녀가 없었을 때랑은 좀 다르겠죠. 이어져 나가서 자녀가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양육을 누가 하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누가 키우는지에 따라서도 재산분할 기여도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재산 명의자, 이런 명의자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배우자분하고 같이 결혼생활 유지하면서 어떤 재산에 어떤 손실을 입혔는지, 도박을 해서 재산을 탕진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반대로 재테크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여도라고 해요. 이 기여도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추후에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재산 분할에 대한 오해, 이런 게 있죠. 이혼하면 무조건 부부기 때문에 50대 50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없어요. 자, 결혼 전서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니까 이거는 내 거다. 아까 특유재산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특유재산이라는 게 온전히 내 건데, 이게 지금 애매한 겁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같이 살면서, 내가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하고 같이 살면서 어느 정도 내 개인적인 돈이 생활비나 아니면 재산 증식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조금 연관성이 있다라면 이건 재산분할 대상이 돼요. 근데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건 다퉈봐야 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결혼 전에 주신 돈이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다시 돌려주어야 된다.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 이거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그리고 또 이혼할 때 당신의 책임이 더 크니 당신이 뭐 바람을 피웠던 폭행을 했기 때문에 당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냥 빈몸으로 나가라. 재산 분할 권리가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책 배우자도 재산 분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 자, 이거 다 잘못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는 다 잘못된 정보고 이런 일들은 없어요. 다만 제가 이 예를 들었던 이 사안들은 과거 경험칙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재산 분할 소송을 하면서 굉장히 다툼이 많았다는 거죠. 자, 재산 분할, 자, 1심이 종결이 되는데 어떤 판결을 받잖아요. 근데 2심을 한다고 해서, 즉 항소를 한다고 해서 이 재산 분할에 대한 어떤 결과가 1심 판결이 뒤집어질까요? 보지 못했어요, 사실. 굉장히 크게 1심에 대한 재산 분할 판결이 2심에서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들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보면 돼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거의 1심 판결이 거의 대부분 2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1심에 대한 기간이 굉장히 길고 좀 더 자세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2심에 대해서 항소심에 대해서 판단은 보통 1심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혹시나 1심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그 되는 과정에 내가 어떤 증빙 자료나 어떤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 재산 분할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랬을 때는 2심으로 갔을 때 판결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게 맞다, 틀리다 라고 어떤 정의를 낼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1심의 판결에 2심으로 갔을 때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 이건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 한다 라는 게 있어요. 자, 이혼 후 2년 내에 2년이라는 기간을 딱 주어져요. 이혼을 한 이후에 2년이라는 기간 안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합의이혼을 했을 때는 법원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않았어요. 협의 이혼 성립만 된 거죠. 이런 분들은 2년 안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재산 분할을 청구를 했는데 어떤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숨긴 재산이 있다는 것이에요. 숨긴 재산. 그게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소송을 2년 안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추가로 할 수 있어요. 또는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난 재산 다 필요 없어요. 이혼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정 이혼을 하던 하여튼 조정 이혼한 케이스를 봤을 때 그냥 이혼만 원하는 경우, 거기에 정확하게 조정 조서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면, 않고 그냥 조정 조서가 나왔다, 재산 분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도 가능해요. 재산 분할 청구가.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을 제가 보면 이런 분들은 무조건 먼저 진행해야 돼요. 모든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재산이 돼 있어요. 자, 이랬을 때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보는 게 당연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서 나는 재산 분할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변호사가 컨택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의뢰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자문을 받으시면서 변호사 직접 계속 관계 유지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모든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불안한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재산을 처분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소송을 가야 하는 게 맞아요. 소송으로 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50%다 주겠다, 50% 이상을 주겠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 통해서 조정 이혼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이거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재판상 이혼 소송,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는 확실합니다. 이 부분은. 뭐 상대방이 뭐 혹시나 뭐 얼마를 주겠다? 사실 믿지 말아요. 그 얼마를 주겠다라고 한다면 확실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은 차라리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주 명확하게 이 상대방이 뭐 이만큼을 준다고 하니 이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뭐 결론은 일단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 모두 다 상대방 명의다. 그런 상태라면 무조건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렇게 재산분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재산분할 파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애매하고 난해하고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재산분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힘들더라도 좀 힘내시고 이 또한 지나가니까 선생님이나 저나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하죠. 자,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